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150억 달러. 단 57분 만에 터진 숫자입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한 겁니까? 회의실을 가득 메운 30명의 국방 전문가들, CIA 분석관, 국무부 관계자,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까지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UAE 150억 달러, 이집트 3조 원, 인도 조선 협력, 티르키예 120억 달러, 미국 20년간 못한 걸 한국은 7일 만에 해냈어요. 아부다비 대통령궁, 예정된 회담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7분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CIA가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했어요. 세계가 놓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중동안보연구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5년간 중동의 군사 동향을 분석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궁 시스템을 분석했고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배치를 연구했어요. 중동 방산 시장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머지않아 깨달았어요.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국가안보 위기 수준일 때만 이렇게 급하게 모여요. 서둘러 CSIS 본부 7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30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 국무부 중동 담당관들, CIA 분석관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로비스트들까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 제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중동 방산시장 시장 석권,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숫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UAE 150억 달러 방산협력 합의, 이집트 3조 원 인프라 프로젝트 한국 배정, 인도 조선 협력체 제안, 티르키예 원전 사업, 한국 우선 협상.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전부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 로버트 헤일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보통 침착한 사람이에요. 15년간 중동 정책을 총괄해온 베테랑이죠. 하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20년간 구축한 중동 방산 네트워크를 일주일 만에 재편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UAE 방산 협력 현황. 202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UAE 무기 시장의 73%를 차지했어요. 푸시북 전투기 8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THAAD 배치까지. 우리는 UAE를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키웠습니다. 매년 30달러 이상을 UAE에 팔았어요. 하지만 2025년 12월 18일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을 만났어요. 회담 시간은 57분이었습니다. 헤일 부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50억 달러.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UAE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구매한 총액보다 많습니다. 단 하루 회담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 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헤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CIA 중동지부에서 나온 분석관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UAE 정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제시했어요. UAE가 원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자체의 방산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헤일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프로젝트 3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ICC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어요. 설계, 건설, 운영 전체를 한국에 맡기고 싶다고. 저는 손으로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이에요.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집트가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에 준다고요?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국무부는 뭘 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국무부 담당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성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했고 우리는 완전히 방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책이 아니었어요. 헤일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인도와 튀르키예.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일본, 인도가 함께하는 조선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원전 사업 입찰에서 한국을 1순위로 검토 중이에요. 4개국, 4개 대륙, 일주일. 헤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치밀하게 계획했고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쟁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연구해온 중동 방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이 만든 게임의 규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중동을 공략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한 국방부 관계자가 제게 속삭였어요. 핸더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회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 12월 18일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12월 18일 UAE 대통령궁, 한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첫 일정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저를 옵저버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파악하라는 임무였죠. 저는 회담이 30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부다비는 뜨거웠습니다. 11월인데도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어요. 대통령궁 앞 광장에는 한국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했어요. 빨간 카펫이 깔렸고 UAE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분 정도 예의상 만남을 갖고 기념사진 찍고 끝나겠지.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회담장 밖 대기실에는 각국 참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에서 온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회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예정된 종료 시각은 10시 30분이었어요. 10시 35분이 됐습니다. 아직 회담장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국 국방부 참사관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어지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아마 사교적 대화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시 50분이 됐습니다. 20분 넘게 회담이 계속됐어요. 대기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무기상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예정보다 훨씬 길어지는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내 워싱턴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담 시간 초과,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시 57분, 드디어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총 57분간의 회담이었어요.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뒤따라 나온 한국 대통령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복도에서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어요. UAE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중동 문화에서 매우 친밀함을 표현하는 제스처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장면은 뭔가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신호였어요. 회담이 끝나고 30분 뒤 UAE 국방장관 셰이크 타흐눈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의 거물이에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국과 UAE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생산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함께 개발, 함께 생산. 이건 미국도 UAE에 제한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타흐눈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UAE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UAE 아부다비에 공동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울 것입니다.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핵심 기술을?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F-35를 팔아도 블랙박스는 열어주지 않아요. 엔진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영국 참사관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타흐눈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숫자를 말했습니다. 1단계로 150억 달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150억 달러. 이건 UAE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숫자를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단 57분 만에 150억 달러. 도대체 저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옛 동료였어요. 우리는 10년 전 이라크 전쟁 때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파이살,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뭘 제안한 겁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미국은 30년 동안 우리한테 무기를 팔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파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기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어요. 함께 만들자고, 기술을 공유하자고, UAE를 중동의 방산 허브로 만들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한국은 정확히 UAE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UAE가 정말 원하는 건 석유 이후의 미래였어요. 방위산업 자립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고 우리는 30년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파트너십을 팔았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다. 미국은 지금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 시내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이 변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중동 담당 국장이었어요. 핸더슨, 자네 보고서 읽었네. 150억 달러가 정말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집트, 사우디, 튀르키예로 갈 예정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놓쳤군. 완전히 놓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중동에서 무기만 팔았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만에 친구가 됐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UAE는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중동이 지난 10년간 겪어온 좌절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2020년 8월 UAE는 미국의 F-35 전투기 50대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4억 달러였어요. 당시 UAE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선한 아브라함 협정이었죠. 그 대가로 미국은 UAE에 F-35를 팔겠다고 약속했어요. UAE는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중동 최강의 전투기를 갖게 된다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비가 움직였어요. UAE에 F-35를 주면 중동의 군사 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UAE는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붙기 시작했어요.
F-35를 원한다면 중국 장비를 모두 제거하시오.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재검토하시오. UAE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2021년 아부다비에서 UAE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술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230를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돈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 정책까지 간섭하려 들어요. 우리가 누구와 거래하고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미국이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UAE는 결국 F-35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문제와 비용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UAE 언론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다. $203를 내고도 우리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중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석유 시설이 공격받았어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 절반이 한순간에 멈췄어요. 하루 570만 배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사라졌습니다. 유가가 20% 폭등했어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우디는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0억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공망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패트리어트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18대의 드론과 7발의 순항 미사일이 모두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50억짜리 방어망이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변명했어요.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 방어용입니다. 적어도 순항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분노했어요. 저는 사건 일주일 후 리야드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자문관을 만났어요.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었어요. 최고의 무기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무너졌어요. 우리 석유 시설이 불타는 동안 당신네 패트리어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UAE도 같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격 소식을 듣고 UAE 국방부는 긴급 점검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UAE는 깨달았어요. 미국 무기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답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러시아는 SMI-400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터키가 도입했고 인도도 구매했어요. 하지만 UAE는 망설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무기의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최신의 T-90 전차가 우크라이나 농부들한테 노획당했어요. SU-35 전투기가 구형 방공망에 격추됐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실전에서 기대 이하였어요. 게다가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도 불안정했죠. UAE는 러시아를 선택지에서 지웠습니다. 중국은 또 어땠을까요? 중국은 적극적으로 영업했어요. 홍기구 방공 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었어요. 중국 무기는 전쟁터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JF-반치 17 전투기를 쓰고 있지만 실전 경험은 제한적이에요. UAE는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걸고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살 수는 없었죠. 유럽은 어떨까요? 프랑스가 제안했습니다. 라파엘 전투기를 팔겠다고. 영국은 타이푼을 권했어요. 하지만 유럽 무기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라파엘 전투기에도 미국제 엔진 부품이 있습니다. 타이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유럽 방산업체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우리 기술은 못 준다. 완제품만 사가라. UAE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3년
UAE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았어요.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검증이 안 됐어요. 유럽은 미국의 그림자였습니다. 돈은 있는데 살 곳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고 싶은 방식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UAE가 원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독립적 방위 능력이었습니다. 자체 기술력이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 천궁2 미사일을 수출했습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를 팔았어요. 호주는 한국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4년 말 UAE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가능성 검토.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한국은 우리가 찾던 파트너일 수 있다. 그들은 기술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 공동 생산을 제한한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실전에서 검증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게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18일 UAE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57분 동안 만난 겁니다. 그들은 30년간 쌓인 중동의 좌절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150억 달러는 그 답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UAE의 선택은 중동 전역에 파문을 일으킬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회담이 끝난 뒤 저는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57분 동안 두 정상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왜 UAE 대통령의 얼굴에는 그런 미소가 번져 있었을까요? 답은 3일 뒤에 왔어요. 12월 21일, 저는 아부다비 한 호텔 라운지에서 UAE 대통령궁 수석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오랜 정보원이었어요. 우리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그날 그는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안을 했어요. 회담은 통역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카카, 저희는 오늘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UAE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파트너십이라고요?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UAE에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생산하고 싶습니다. 회담장 공기가 달라졌어요. UAE 측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측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이 시스템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것과 같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는 2019년 사우디 공격 이후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대답했어요. 가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UAE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UAE에서요? 국방장관이 되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부다비에 생산 공장을 짓겠습니다. 천궁2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UAE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스템을 함께 제3국에 수출하겠습니다. 이익도 나누겠습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UAE 대통령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이전한다고요? 한국 측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UAE를 믿습니다. 보좌관이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그 순간 우리 대통령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간 우리는 미국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도 블랙박스는 절대 못 열게 했습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가 와서 고쳐갔어요. 우리는 자체 수리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한테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였어요. 한국 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나왔어요. K9 자주포 공동동 생산. 세 번째, FA-50 경공격기 업그레이드 협력. 네 번째, 차세대 전투함 공동 개발. 매번 같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수출. UAE 참모들이 메모를 적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건 쇼핑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UAE 방산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UAE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카카, 한국도 6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돈조차 없었어요. 미국이 원조해준 M16 소총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제 UAE도 그럴 차례입니다. 우리는 UAE가 독립적 방위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좌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담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장사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료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UAE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미국이 30년간 하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무기 시장으로만 봤어요. 한국은 우리를 미래의 동맹으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50억 달러는 그냥 무기값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의 대가였습니다. UAE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건설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 측이 대답했어요. 18개월입니다. 기술자 양성은요? 3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생산 시작은요? 2년 안에 첫 번째 시스템이 나옵니다. UAE 측이 놀랐어요. 2년이요? 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것도 예정보다 빨리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말했어요. 카카,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50년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10년 뒤 UAE는 중동의 방산 허브가 될 겁니다. 사우디도 이집트도 요르단도 UAE에서 만든 무기를 사게 될 거예요. 한국은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주는 대신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UAE 대통령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올랐어요. 숫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UAE 재무장관이 물었어요.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측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단계 천국-2 시스템과 공장 건설 40억 달러, K9 자주포 공동 생산 35억 달러, FA-50 업그레이드 28, 전투함 개발 25억 달러,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 22달러, 합계 1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건 1단계일 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300억 달러 이상 될 수 있습니다. UAE 측이 숨을 들이켰어요. 300억 달러. UAE 대통령이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이 UAE와 이 정도 협력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카카, 한국도 이제 독립적 외교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UAE와 협력하는 건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UAE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수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보좌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그 악수가 57분 회담의 결론이었어요. 두 나라가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국과 함께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UAE는 그 미래를 샀어요. 150억 달러로. UAE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12월 22일 아침,
저는 카이로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이집트에서 긴급 브리핑이 잡혔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중동 외교 채널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문의 전화를 걸었어요. UAE가 한국과 뭘 한 겁니까? 카타르 국방부가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오만 외교부가 한국 대사관에 접촉했어요. 며칠 만에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집트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붐볐어요. 장성들이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중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제임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한국 카드를 검토하라고. UAE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 결정이 임박했어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RCC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회의장 한쪽 구석에서 1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안이 나왔어요.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원.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부 한국에 맡기고 싶다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UAE는 무기였습니다. 이집트는 인프라였어요. 한국은 분야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이집트 정보원이 설명했습니다. RCC 대통령은 UAE 소식을 듣고 즉각 결정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다고. 중국이 먼저 카이로 공항 확장을 제안했었거든요. 2023에요. 하지만 이집트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요? 중국이 싸지 않습니까? 정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중국은 자기네 노동자를 데려와요. 이집트 사람은 고용 안 합니다. 기술 이전도 없어요. 완공하고 나면 중국만 이득 보고 우리는 빚만 남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UAE 사례를 보니 한국은 현지 고용을 중시했어요.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집트도 그걸 원했어요.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이집트 건설 산업을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RCC는 UAE가 방산 허브가 되는 것처럼 이집트를 인프라 허브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그 꿈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도였습니다. 12월 23일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인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어요. 한국, 인도, 조선 협력체를 만들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을요?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인도 관계자가 웃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삼각구도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도는 조선업을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노동력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졌죠. 일본은 자본과 부품 공급망이 있어요. 세 나라가 합치면 중국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지정학이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이에요.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함선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도 조선소는 낙소됐습니다. 중국에서 배를 살 수는 없어요. 유럽은 너무 비쌉니다. 한국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까지 끌어들여 더 큰 판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관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답을 피했어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한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인도 시장은 거대합니다. 13억 인구, 성장하는 경제, 확장되는 해군, 한국 조선소들이 주문 가뭄으로 고생하는 거 알아요. 인도는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혀를 찼어요. 한국은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시작해 이집트로, 인도로 거미줄은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아공 호텔바에서 일본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을 홀짝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임스, 일본은 고민이 많아요. 한국과 협력하는 건 도쿄에서 인기 없는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한국은 이미 1위고요. 일본 혼자서는 못 막아요. 한국과 손잡는 게 유일한 방법일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래서 지정학은 무서운 겁니다. 12월 24일, 저는 워싱턴 본부에 종합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글로벌 공세, 일주일의 기록, UAE 150억 달러 방산, 이집트 3조 원 인프라, 인도, 조선 협력체 제안,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세 대륙에서 터진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각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했다. UAE는 방산 자립, 이집트는 산업 육성, 인도는 중국 견제, 한국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미국은 20년간 같은 메뉴만 팔았다. 한국은 각 나라에 맞는 요리를 했다. 보고서를 보낸 직후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차관보였어요. 핸더슨, 이집트까지 넘어갔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한국은 각국 정상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제안이 더 매력적입니다. 부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모니터링해. 끊어지는 전화 너머로 워싱턴의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세 나라를 오가며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한국이 지나간 곳마다 희망이 피어났어요. UAE는 방산 강국을 꿈꿨습니다. 이집트는 인프라 허브를 상상했어요.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는 조선업을 그렸습니다. 한국은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미국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팔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팔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11월 24일, 저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지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튀르키예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이 원전 입찰에서 러시아를 제칠 수 있을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앙카라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 입찰했어요.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이 1순위였거든요. 중국도 뛰어들었어요. 프랑스는 물러섰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신뢰를 잃었어요. 결국 한국과 러시아의 대결이었습니다. 승부처는 신뢰였어요. 저는 앙카라 시내 호텔에서 튀르키예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임스,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유리합니다. 이미 아쿠유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서방 제재가 계속되면 부품 수급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는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눈을 빛냈어요. UAE 바라카 원전을 보셨죠? 한국은 4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공기를 지켰어요. 안전 기록도 완벽합니다. 2009년에 계약했는데 2020년부터 가동 중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요? 아쿠유 원전이 3년 늦어졌습니다. 비용도 초과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격이었어요. 한국 원전은 러시아보다 비쌌습니다. 20% 정도요. 튀르키예 재무부가 반대했어요. 왜 더 비싼 걸 사야 합니까? 하지만 에너지부는 달랐습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 원전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처 간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한국에게 기회가 있다. 하지만 가격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궁에서 90분간 회담했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방산도 논의했어요. 여기서 한국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원전 단독이 아니라 패키지였어요. 원전과 방산을 묶은 겁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제게 전화했어요. 제임스, 큰일 났어요. 한국이 게임을 바꿨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원전 건설과 함께 방산 협력을 하자. 2구 자주포 공동 생산, FA-50 전투기 기술 협력, 천공 방공 시스템 도입, 그리고 원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튀르키예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원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에르도안은 흔들렸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S-400 방공 시스템을 샀죠. 하지만 그 때문에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F-35 구매가 취소됐어요. 튀르키예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면 서방과 멀어져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을 제시했어요. 방산 전문가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NATO 표준에 맞아요. 튀르키예가 한국 무기를 쓰면 서방과 호환됩니다. 러시아 무기는 안 그래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줘요. 튀르키예가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튀르키예 국방산업 자립. 한국은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전은 미끼였고 방산이 진짜였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원전 건설 80억 달러, 방산 협력 40억 달러, 합계 120억 달러. 러시아 원전만 단독으로 하면 60억 달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2배 비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달랐어요. 원전, 방산, 기술 이전, 교육까지. 한국은 종합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러시아는 원전만 팔았어요. 에르도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이득이었어요. 튀르키예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산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캐구 자주포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FA-5억 시험 비행을 보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매 의사였어요. 러시아 로비스트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국이 끼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러시아 에너지 담당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한국 놈들 정말 악랄해. 원전으로 접근해서 방산까지 먹으려고 해. 우리는 30년간 튀르키예와 일했어. 하지만 한국이 일주일 만에 다 가져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분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12월 24일 저는 한국 대통령 수행단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변인이 말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구체적 계약은 추후 논의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칠 수 있습니까? 대변인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합니다. 튀르키예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간단한 현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패키지 전략, 원전과 방산의 결합, 한국은 단품을 팔지 않는다. 종합 솔루션을 판다. UAE는 방산, 이집트는 인프라, 인도는 조선, 튀르키예는 원전과 방산. 각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제안을 한다. 이게 한국의 승부수다. 상세한 분석은 나중에 작성하기로 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앙카라 시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순방이 끝나갑니다.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네 나라 모두에서 한국은 흔적을 남겼어요. 150억 달러, 3조 원, 조선협력 120억 달러. 숫자도 대단했지만 더 중요한 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각국의 꿈을 이해했어요. 그 꿈을 실현할 도구를 줬습니다. 러시아는 물건만 팔았어요. 중국은 돈만 빌려줬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했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어요. 곧 워싱턴에서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밤 10시 저는 앙카라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워싱턴 국방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워싱턴은 오후 2시였어요. 시차 8시간. 화면이 켜지자 국방부 부차관보, CIA 중동 담당관, 국무부 아시아 국장이 보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화면 뒤 회의실 벽에는 한국 대통령의 순방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UAE,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를 잇는 붉은 선. 일주일 만에 네 나라.
국방부 부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해 주시오. 한국이 정확히 뭘 한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신숙녀 여러분, 한국은 일주일 만에 우리가 10년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UAE 150억 달러, 이집트 3조 원, 튀르키예 120억 달러. 합치면 3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부차관보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CIA 담당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공유됐어요. 한국의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첫째, 맞춤형 접근. 각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했어요. UAE는 방산 자립, 이집트는 산업 육성, 인도는 중국 견제, 튀르키예는 러시아 의존 탈피. 한국은 이걸 정확히 읽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미국이 절대 안 하는 걸 한국은 했어요. 셋째, 패키지 딜. 무기만 팔지 않고 인프라, 교육, 산업 협력을 묶었습니다. 속도. 한국은 빨라요. 약속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국무부 아시아국장이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덕분 아닙니까?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한국 방산 산업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F-16 기술을 줬고 패트리어트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그걸 베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CIA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 기술로 뭘 하느냐예요. 우리는 기술을 독점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입니다. 한국은 UAE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요. 이집트를 시장이 아니라 동료로 봤습니다. 튀르키예를 구매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여겼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ATM으로 봤습니다. 돈 내고 무기 가져가라. 질문하지 말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저는 오늘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분노했어요. 한국 때문에 30년 시장을 잃었다고. 화면 속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부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워야 합니다. 판매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해요. 사우디가 F-35를 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 이스라엘이 반대해. 중국과 관계 끊어. 그럼 생각해보지. 사우디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같은 무기를 말하는 건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CIA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사우디에 F-35를 주면 균형이 무너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1970년대 사고방식으로 2025년을 살고 있어요. 중동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는 국교를 맺었어요. 사우디도 정상화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날 틀에 갇혀 있어요. 한국은 그 틀을 깼습니다. 국무부 국장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한국은 이스라엘 로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도 우리보다 쉬워요. 우리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핑계예요. 한국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외교를 해요. UAE의 천궁을 팔 때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묵인했죠. 왜요? 한국이 옳았으니까요. 부차관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펜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뭡니까? 저는 노트북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이전 정책을 재검토하세요. 핵심 동맹국에는 더 많은 기술을 줘야 합니다. 둘째, 패키지 딜을 만드세요. 무기만 팔지 말고 교육, 인프라, 산업 협력을 묶으세요. 셋째, 정치적 조건을 줄이세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라 말라 하지 마세요. 그건 주권 침해예요. 화면 속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CIA 담당관이 중얼거렸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국방부 로비스트들이 반대할 거예요. 의회도 설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난리칠 거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면에 보이도록요. 그럼 중동 시장을 한국한테 넘겨주세요. 간단합니다. 부차관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럴 순 없죠. 좋습니다, 핸더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백악관에 올릴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CIA 담당관이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저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바뀌면 10년 후엔 중동에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두렵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배울 일이에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방산을 외교 수단으로 썼다. 무기 판매가 아니라 관계 구축이었다. 각국의 꿈을 이해하고 그 꿈을 실현할 도구를 줬다. 미국은 무기만 팔았다. 한국은 미래를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 미국이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앙카라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호텔방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 미국의 동맹,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귀국길이에요. 하지만 이 일주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2월 25일 아침 6시, 저는 앙카라 공항에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젯밤 내린 눈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있었어요. UAE,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4개 대륙, 수십 번의 인터뷰, 그리고 하나의 결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앙카라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이곳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1년 후는? 10년 후는? 6개월 후면 아부다비 외곽에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천궁배기설 미사일 생산 공장이에요. 한국 기술자들과 UAE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 것이요. 골조가 올라갈 겁니다. 기계들이 설치될 거예요. 24살 청년 아흐메드 같은 UAE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차 있을 거예요. 제 손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한국이 그걸 심어줄 겁니다. 카이로에서는 공항 확장 공사가 한창일 거예요. 한국 건설사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이집트 노동자 수천 명이 고용돼 있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용접, 배근, 타설, 이집트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10년 후 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요. 이집트는 중동의 건설 허브로 성장할 거예요. 인도 뭄바이에서는 한일인 조선협력체 논의가 구체화될 겁니다. 일본이 자존심을 접고 참여를 결정할 거예요. 중국을 혼자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도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할 거예요. 한국은 세계 1위 기술을 가져올 겁니다. 일본은 자본과 부품을 댈 거예요. 삼각 동맹이 완성될 겁니다. 인도양의 새로운 조선소가 들어서게 될 거예요. 5년 후 그곳에서 첫 군함이 진수될 겁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에르도안이 결단을 내릴 겁니다. 한국과 원전 및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하겠지만 막지 못할 겁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거예요.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겁니다. 나토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이 그 길을 열어줄 겁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1년 후를 UAE 공장에서 첫 미사일이 조립될 겁니다. 시험 발사가 성공할 거예요. UAE 국방장관이 자랑스럽게 발표할 겁니다. 메이드 인 UAE, 중동 전역이 주목할 거예요. 사우디가 문의할 겁니다. 카타르가 관심을 보일 거예요. UAE는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이 만든 변화예요. 10년 후를 상상해 봤습니다. 2035년 UAE는 중동의 방산 허브가 돼 있을 거예요. 천궁뿐 아니라 K9, FA-50까지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아랍 국가들이 UAE제 무기를 구매할 거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건설 그룹들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인도는 세계 3대 조선 강국이 될 거예요. 튀르키예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겁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어요. 2025년 11월 단 일주일의 순방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6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6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갔었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팔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어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함과 근면함뿐이었죠. 중동 사람들은 한국 노동자를 존중했지만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꾼이었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한국이 다시 중동을 찾았어요. 이번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파트너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보냈어요. 지식을 나눴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했어요. UAE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그들은 동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한 수위였을지도 몰라요. 60년 만에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이거예요.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어요.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빚을 짊어지우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저 기술을 나눴습니다. 지식을 가르쳤어요.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방식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미국은 70년간 군사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어요. 중국은 돈으로 영향력을 샀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으로 마음을 얻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카이로에서 대화한 관계자들이요. 인도 외교관의 열정적인 눈빛이요. 튀르키예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의 고민이요. 그들 모두의 눈에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한국이 그 희망을 심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주일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보고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제 마음속 보고서요. 제목은 이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폭탄이 필요하지 않다. 존중이 필요하다.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가 답이다.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미래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저는 25년간 국방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봤어요. 무기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거래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꿈으로, 그게 더 강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워싱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분석가에서 한국을 존경하는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10년 후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한국이 만든 세상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